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은 많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프롭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롭테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기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들이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 적용이 잘 되면은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어떤 것과 연결시키는지, 뭐 복잡하게 막 근 것 같지만 막 근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근 겁니다, 선이. 예, 근데 거놓고 보니까 그냥 막 근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이게 뭐라고요? 프롭테크입니다. 이렇게. 자, 이 프롭테크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7년도에 포브지에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20대를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프롭테크라는 기업 3개가 선정됐습니다. 20개 기업 중에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들 20개, 가장 혁신적으로. 거기 3개가 포함됐어요. 이 프롭테크 가장 먼저 나온다는 뭐냐면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2개, 라이트무브하고 코스타.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진로. 요게 3개가 포함돼요. 20개 중에 3개가 포함되니까 어때요? 프롭테크가 엄청난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됐습니다. 자,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요 진로라는 회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로라는 회사는 말이죠. 요 제스메이트라는 요걸 통해서 3천만 개 도시 1억 1천만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넣어서 가격을 예측합니다.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요걸 하는데 정확도가 95%라고 했죠, 아까?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매출이 얼마 되느냐? 2016년 매출액이 약간 1조 가까이 됩니다. 이 회사가 매출이. 아까 말했던 유니콘 기업입니다. 유니콘 기업. 네,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P 리얼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EXP 리얼티. 이게 중개업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사무실 없이 합니다. 가상현실에서 합니다. 중개업을.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사무실은 가상공간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약 13,000명 정도가 요 EXP라는 요 회사에 가입이 돼가지고 중개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전문 교육을 온라인으로 많이 시킨답니다. 주에 20시간을 시킨답니다. 주에 20시간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중개업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법정 교육이라고 있죠. 중개사를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요. 28시간, 32시간 받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일 정도 교육을 받아요. 실무 교육이라 해서. 그러고서 가서 신고하고 그리고 사무실 찾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2년에 한 번씩 12시간인가? 12시간 연수교육이라고 받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땡. 이게 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 주에 20시간, 매주마다 20시간씩 교육을 한대요. 그러니 어때요? 중개사들이.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갖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상현실에서 하는 기업입니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자, 레드핀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거는 중개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O2O로 합니다. O2O. O2O 하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죠. 가게 가서 물건 보고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물건 똑같은 거 찾아서 삽니다. 가게에서 보는 거는 오프라인이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거는 온라인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중개를 한다 이거죠. 레드핀이라는 회사. 미국의 중개사들은 말이죠. 우리나라 중개사보다 훨씬 대우가 좋습니다. 미국의 중개사들은 한번 고용이 되면요. 대략 한 4만 불에서 4만 5천 불 정도 받습니다. 연봉을. 우리 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연봉이. 괜찮죠? 이 정도면. 근데 레드핀이라는 회사는 약 한 1,000명 정도를 고용했는데 한 9만 불 정도 준답니다. 9만 불이 우리나라로 얼마예요? 1억입니다. 억대 연봉 받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 프롭테크,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니콘 클럽에 가입된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워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한 10개 정도의 대형 건물을 가지고 지금 공유 오피스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여기도 아주 잘 되는 거죠. AI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무실을 어떻게 내부 구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지 하는 것들을 AI나 빅데이터가 분석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수요자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잘 되는 마찬가지 유니콘 클럽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자, 시행을 하고 건설하는 쪽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쪽에서는 이게 공정이 잘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을 쫙 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설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택을 짓는데 주택을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짓는 것은 거기다가 땅을 파고 기초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붕을 찌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로테크하는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거를 전부 다 모듈화 시켜가지고 공장에서 전부 다 부품을 만드는 거야. 부분을.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사람이 말이죠. 내가 이런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설계를 쫙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공장에서 전부 다 부품을 갖다가 공장 집 짓는 부품들을 다 만들어서 현장에 와서는 조립만 딱 하면 건물이 딱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건설 비용을 낮추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기업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요 프로테크라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테라 펀딩이라는 데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기업들이요. 중소기업들 이런 데다가 대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기업에서는 직방이나 다방 이런 데서 지금 프로테크를 합니다. 직방 하면 말이죠. 골드만삭스에서 2015년에 360억 투자했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 100억 투자한 회사입니다. 예,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그 다음에 VR, 투어 이런 걸 하죠. 이렇게 그런 걸 하고 다방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가지고 허위 매물을 골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전통적으로 하는 중개업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정보기술을 적용시켜줘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매출을 높이고 급성장을 하는 회사 됩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뭐 오피스픽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페이스워크라든지 이런데 이런 기업들도 하는데 이따가 그건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그 프로테크는 1세대, 3세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뭐냐? 그냥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여주는 정도. 2세대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이런 빅데이터, AR, VR 이런 걸 가지고 해주는데 3세대는 뭐냐? 3세대는 이런 것보다 좀 더 고도화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테크. 이걸 3세대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데 랜드북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아시죠? 이걸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랜드북이라는 데는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를 딱 위에다 선정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대고 이렇게 하면은 지도가 옮겨져요. 필지 단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필지를 알고 싶다,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딱 클릭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딱 분석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필지를 알면은 토지장하고 위에 건물 있으면 건축물 대장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나와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토지는 몇 면적이고 무슨 용도로 돼 있고 지목이 뭐로 돼 있고 이렇게. 아마 여기는 건물이 지금 없는 모양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곳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면은 이렇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설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토지 가격을 이렇게 추정해 줍니다. 여기는 지금 추정할 수 없다네요. 이렇게 나오고, 공시 가격이 어떻고, 뭐 신축되는 건물 사례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실거래가가 어떤 곳이 있는지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쫙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을 하려면 말이죠. 이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 중에 제가 한 반은 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개사들을 실무기 연수를 1년에 100회 정도 합니다. 강의를. 예,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잘 할 줄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공부라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야 이 정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걸리는데 지금 뭐만 했어요? 랜드북이라는 사이트 열어가지고 그 해당되는 필지만 누르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분석할 때 이거 하면 금방 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랜드북. 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 밸류맵이라는 데 있죠.
이 벨룸앱에도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이제 토지를 분석하고 토지 가격을 분석하려면은 가격을 분석하려면 실거래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갖다가 이 가격이 얼마 되는 거냐 판단할 때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는데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공시가 기준법으로 합니다. 비교법으로. 공시가 비교법으로. 공시가 비교법으로 하려면 뭐냐면은 표준시 공시가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다 곱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실거래가 그 주변에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벨룸에서 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유용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플 중에 호객노노라든지 벨룸앱에 이 어플 두 가지만 알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공공에 관련되는 그런 공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민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그런 모든 정보를 요 두 가지 가지면 다 해결됩니다. 쫙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벨룸앱, 그 다음에 랜드부, 그 다음에 호객노노, 요 세 가지만 알면은 토지고 건물이고 주택을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 종합적으로 다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프롭테크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상권을 분석하고 싶다 할 때는 그럴 때는 요 서울시 같으면 우리 마을 가게 상권 정보, SK 기호 비전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로 상권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업종이 매출이 얼마 되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범위를 정하면 그 지역 안에 그 해당하는 업종이 몇 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현재. 그 다음에 거기에 주거 인구는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유도 인구는 얼마 되고 어느 시간대 유도 인구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분석됩니다.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하실 때 활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상가를 분양받고 싶다 할 때 그 상가를 분양받을 하고 검토하고 싶을 때 여기서 분석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임대를 하겠다, 상업을 하겠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하실 때 아주 유용한 거니까 다 무료로 할 수 있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스마트 도시는 뭐냐면은 다양한 정보 기술이 도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도시에.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도시가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체증되고 아니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범죄율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요? 그런 정보 기술을 적용시키면서 도시에다가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이런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말이죠.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도시에 이제 인구가 집중하니까 그걸 물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500개 도시를 말이죠. 2025년까지 약 182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500개 도시를 스마트 도시를 지금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사람들은 하여간 좀 스케일도 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합니다. 인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한 100개 도시에 스마트 도시를 하겠다고 하고, 뭐, 영국, 프랑스 다 그런 나라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죠. 우리나라도 스마트 도시를 지금 국가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 시범 사업을 해서 세종시하고 부산하고 이 두 개를 시범 지역으로 스마트 도시를 해놓고 잘 되면은 전국적으로 좀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아시죠? 도시 재생도 이런 스마트 기술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적은 비용으로 도시 재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 재생 그것도 많이 지금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기술이 다 적용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를 보면요. 지금 이제 2015년도에는 31년 되면은 31년 되면은 이렇게 인구가 그때부터 감소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금년도 3월 달에 발표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28년 되면은 있다. 3년 단축된다. 앞당겨진다는 겁니다. 31년 되면 그때부터 인구가 감소하는데 28년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자, 출생인구와 사망인구가 교차하는 그 지점이 언제냐면 29년이라고 2015년도에는 통계청이 발표했는데 이게 언제로 넘어가요? 지금 올해
올해 출생 인구하고 사망 인구 같대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만큼 죽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인구는 증가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더 땡겨져요. 지금 인구가 이렇게 급감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2040년 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전국의 52.9%가 인구가 감소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 강원도부터 해가지고 경상도에서 전라도 이쪽 남도 쪽 이쪽에는 말이죠. 인구가 2040년이 되면은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자, 이쪽 지역에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처분하는 것이 상책이다. 예, 이 분석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보이죠? 예, 이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읍면동 단위가 3,463개 읍면들의 소멸할 위험에 처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이 정도 이렇게 빨간 데가 이렇게 됐는데 2018년 되니까 훨씬 더 많아졌죠? 소멸되는 지역이.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 눈여겨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이렇게. 자,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예,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죠. 성장률이 지금 2017년에 0.28이었는데 0.26이죠, 지금. 0.26.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인구 구조도 말이죠. 보면은 생산 연령하고, 예, 이렇게 뭐, 생산 연령도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유소년도 줄고, 나이 많은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2017년부터. 그때 기점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해요? 상당히 지금 우울한 통계 아닙니까? 이렇게. 고령화 인구는 201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 통계가 굉장히 좀 그렇죠. 고령화 지역은 전라남도, 경북도, 경북, 전남, 강원, 충청, 일순으로 예, 고령화 인구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보니까 1인 2인 가구가 53.4%다. 1인 2인 가구가.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많은 인구가 보니까 20대, 30대, 60대입니다. 1인 2인 가구 많은 연령대가. 예, 이런 통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인 2인 가구에 거주하는 걸 보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아지죠? 예, 아파트가 많이 증가합니다. 단독주택이 주는 반면에 아파트가 많아집니다. 거주하는 걸 보면은. 예, 이런 거. 자, 1인 2인 가구에 이게 거주하는 전명태를 보니까 보증금이 있는 월세, 이게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연령대는 언제라고요? 20대, 30대, 60대. 보증금이 있거나 없는 월세, 이거로 많이 증가한다.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임대사업이 굉장히 유망한 직업, 업종이 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도 장래에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집입니다. 빈집이 보면은 1995년도에는 이 정도인데 2015년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어디 쪽이 많아요? 빈집이? 지방이 훨씬 더 많죠? 예, 이렇게 됩니다. 중국은 30년이 도래한 주택. 이렇게 보니까 예, 이렇게 쭉 이루어집니다. 빈집 발생을 보니까 2015년대 한 11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예, 근데 2050년 되면 302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많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진짜 많이 늘어요? 지방에. 예, 지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저출산 총정 인구가 감소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1인 가구 증가하고 그러면서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 수요가 증가가 둔화된다. 예, 인구 감소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1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니까 중소주택이 훨씬 더 수요가 많아지고요. 이렇게 선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이 증가한다. 예, 그 다음에 고령화 인구가 많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영목이지 하는 거죠. 영목이지. 영목이지 아시죠? 예, 그렇게 그런 것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앞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인구가 되면서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급감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대신에 1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유인구가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둘이 하나만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거 물려받죠. 그래서 부의 세습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사람이 듣게 되나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령하고 배유모 세대가 은퇴하게 됨에 따라서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진다.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 그래서 뭐냐면 주택을 줄여가는 거죠. 이렇게 줄여가고 아까 같이 용묘지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이 이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소멸하게 될 텐데, 지방이. 그러면서 대도심 지역에 인구가 집중한다. 대도심 지역으로는. 군산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거기에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없으니까 도심으로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소도시들도 병원이 있고 뭐 편의시설 다 있으니까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런 시설에 사람이 그렇게 죽는데 그거 다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거기는 생활이 굉장히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지역 그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집중하고 그러면서 대도심 주변에는 주거는 어때요?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주거가 희소해지죠.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예, 이렇게. 반면에 중소도시나 이런 도시는 말이죠. 인구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주택가격은 그냥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빈집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우리가 1인 가구 증가하면서 보면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프리페브 주택이 앞으로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프리페브 주택 하면은 이렇게 모듈화 시켜가지고 조립식으로 주택 짓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한 주택. 근데 우리가 조립주택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택이 아닙니다. 예, 그런 차이고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면은 디자인한 대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뭐 성냥갑 같이 이렇게 짓는 조립주택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정보기술을 가지고 하면은 그런 주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공유용 임대주택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유용 임대주택 하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여기 안 나오는구나. 예. 그래서 공유해서 쓰는 그 집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거실이라든지 주방.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지금은 다 따로따로 있지만,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다 있을 필요 없죠, 사실은. 한쪽에다가 이렇게 공유해서 주택 그런 걸 이용하게 해놓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만 쫙 켜놓으면 어때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아파트를 갖다 건물을 짓는다. 그럼 10층으로 짓는다. 그럼 1층부터 한 3층까지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을 그 안에 다 해놓고 그 위에부터는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시설만 하고 그래서 뭐 필요하면 밑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여가를 즐기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오면 거실에서 거기서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만 알아서 이용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공간 가지고 효율적으로 씀으로써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공공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가 되냐? 대도심 주변에. 이런 식으로 현재 정책도 현재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보면은 2040년이면 한 375만 명 정도 됩니다. 2040년이 되면요. 그래서 375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디 숫자냐 하면은 전체 인구의 한 10%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는 10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 될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들한테 집을 소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대출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그래서 임대사업이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해서 임대사업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도시로 해가지고 앞으로 토지는 말이죠.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인구는 대도심의 주변으로 집중하니까 대도심은 공간을 협소하잖아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인구가 살라니까 어떻게 돼요? 입체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토지를. 그리고 복합용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상업용지, 주거용지, 공업용지, 농업용지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지만 용도가 정해져서 그 용도에 맞춰 쓸 수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복합용도로 쓴다. 예를 들면은 저기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용도 지역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중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그 안에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심 상업지역에도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법적으로 그걸 풀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국토계획이라는 법률에 보면은 뭐가 만들어졌냐? 입지 최소구역이라는 거 만들어졌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키도록 법이 개정됐죠. 2015년도에. 예, 이렇게. 그래서 복합 용도로 쓰는 용도로 간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용도로 쓰게 되는데 이거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 했고요. 자, 공과 발생을 생략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자, 축소도시가 돼요. 그래서 도시가 말이죠.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라졌죠. 아까 2030년인데 2028년이잖아요. 2028년부터 당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 지역이 뭐냐면은 이게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지역이죠. 이렇게 연수된다. 일본이 이렇습니다. 일본이 인구가 감소해요. 지금 1억 2,800만 정도 되는데 인구가 이게 2060년 되면은 2060년 되면 말이죠. 인구가 한 1억 100만 명 정도 준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2110년 되면은 한 4,200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인구 엄청나게 줄어요. 그래서 일본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까 21.6%가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되고 한 60% 이상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파 죽겠어요, 지금 일본이.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국토 형성계획입니다, 일본은. 거기에서 형성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국토 그랜드 디자인 사업을 했어요. 2050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안이 뭐냐면은 입지 적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 이게 분포해서 사는 곳을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도시 기능 유도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도시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집결시켜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거주 유도 지역을 갖다가 딱 선정해가지고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 안으로 다 들어와서 살게. 그럼 가까이에서 이런 이용을 하면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도시를 갖다가 압축을 시켜요. 이렇게. 요걸 이제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일본 현행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대로, 요거 연구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도. 그래서 지방의 중소도시들 같은 도시들, 이제 인구 안 살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요런 식으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기능 유도지역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 사는 거주 유도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이리로 다 들어오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컴팩트하게 하는 거지. 압축시켜서. 자, 그래 놓고 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여기에 다 이런 기능을 다 넣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러서 대병원에 가야 돼. 큰 병원에 가서 지금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일로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갖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교통을.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거죠. 그래서 컴팩하게 하고 압축을 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컴팩 네트워크 시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팩 네트워크 시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여러 지역을 갖다가 지금 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광역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인 대도시권, 대전 세종 대도시권, 광주 대도시권, 대구 대도시권, 부산 울산 대도시권 이렇게 해서 5개 권역으로 이렇게 광역화를 시키는 것을 현재 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변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4가지가 시나리오가 있는데, 요것 중에 제가 보니까 요 2가지가 합쳐질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그 도시별로 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연결돼서 이렇게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어느 도시가 이렇게 광역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해진 이런 쪽으로 우리 국토가 앞으로 변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제5차 국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죠, 지금.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4차를 했는데 이제 5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이 안에,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가서 현재 수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 GTX가 ABC 3개 노선이 현재 추진되고 있죠?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큼 우리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궁금해요. 이것도 하나의 큰 변수 중에 하나죠. 자, 요건 말이죠. 제가 보니까 영국의 런던 지역의 크로스웨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GTS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9년부터 18년까지 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생기는 그 지점에 주택 가격이
평균 25% 상승했습니다. 예, 25%.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GTX가 쓰는 고추변을 여러분들 잘 유심히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자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세요. 자, 실제로 말이죠. GTX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보여요? 요 노랗게 비어있는 지점. 예, 요 지점에 변화가 있죠. 요거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면 될 겁니다. 자, 다양한 정보기술이 이렇게 적용되고 하면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분산해 살까요? 아니면 안에 모여서 살까요? 예? 모여 살까요? 분산해 살 거야. 분산해 살아도 뭐 전혀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그런 정보기술 가지고 하는데 뭐가 문제 되겠어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두 가지의 의견이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게 집중하느냐 분산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변화는 엄청나게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의견은 뭐냐면은 집중한다는 것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집중한다. 예, 인구가 집중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연구가 있어요. 과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의 수용력이 어디가 높으냐. 수용력이 높은 지역에 사람들이 거기 모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분석해서 연구해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이 수용력이 가장 높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집중된다. 이걸 보여주는 자료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선호하는 주거 지역은 어디가 주거될 거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요 도시 지역, 도시 근교 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그러니까 첨단 기능이 있는 지역, 아니면 공동체 주거 형태, 이런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 자, 미래 공간의 변화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협업하게 되는 현상이 보편화된다. 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각성이 기업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다시 말하면은 기업들이 말이죠.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아까 융복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융복합. 예, 이렇게 하면서 협업을 한다는 거야. 바로 가까이에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그러면서 즉각성 있게 하는 것이 생존력이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즉각적으로 협업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래 제조업은 입지가 도시 또는 주거지역에 유도되어 복합 토지 용도를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도시지역 근처로 제조하는 공장들이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공장을 짓는데 면적이 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CPS, IoT 이런 기술 가지고 하면은 지금은 공장을 하려면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한다 하면은 엑셀 만드는 라인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랜저 만드는 데 따로 있고 소나타 만드는데 에쿠스 만드는데 라인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기술 가지고 하면 어때요? 라인 하나 가지고 버튼 하나만 눌러서 엑셀 만들어갖고 버튼 하나 누르면 엑셀 하나 만들고 요 다음에는 그랜저 만들라고 그랜저 누르면은 거기에 맞춰서 딱 그래 만드니까 하나의 라인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의 토지 용도는 어떨까요? 토지의 면적은 그렇게 많을 필요 없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보면 말이죠. 내 사무실 바로 옆에다가 조그맣게 여기다가 3D 프린팅 그 기계 놓고 거기서 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이 크게 필요 없는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거하는 그 옆에서 일을 한다 이거죠. 내가 일하는 곳이 바로 내 주거하는 곳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앞으로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복합 토지 용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도시공간 역시 모든 기능이 하나에 묻혀서 입체 공간이 등장한다. 이렇게.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집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인구구조, 도시 변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 가지고, 자, 우리 부동산 시장 일대 변혁이 예상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산업구조는 프로테크가 활성화되면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유형별, 지역별로 양극화가 일어난다. 왜? 그렇게 인구가 집중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은 토지고 주택 가격은 어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되니까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요. 공가도 많이 생기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형편없어지겠죠.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를 선택하냐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강남에 살까 강북에 살까 하다가 강북에 사는 사람이 후회하는 것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선택이. 이런 것도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이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용하니까 그런 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 되니까 왜? 여기 지상에서만 이렇게 쏜 곳이 2층, 3층 쓰면 2배, 3배로 부동산이 늘어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공급이 되는 거랑.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특히 이런 토지의 복합용도 이용한다든지 유휴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계획보완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미래부동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미래도시는 말이죠.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미국형 도시하고 하나는 유럽형 도시라는 겁니다. 미국형 도시는 어때요? 도로를 그냥 뻥뻥 뚫어놓고 거기다가 이게 건물을 짓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차 타고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넓은 지역에다 해놓죠. 그게 미국형 도시입니다. 유럽형 도시는요. 파리고 뭐 어디고 런던이고 가보면은 어때요? 길이 좁죠. 예, 소형차만 다니고 막 이렇게 되고 골목을 들어가면 막 거의 미로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어디고 걸어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차 타고 안 다녀도 다 일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유럽형 도시는. 자, 그러면은 미래의 도시는 미국형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유럽형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어떨까요? 유럽형 도시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 집중되고 그렇게 되니까.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따른 말에 따라서 스마트 도시가 전체 전 세계 70% 인구가 스마트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상당한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차량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돼요. 지금 말이죠.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들 있죠.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볼보라든지 우리나라로 뭐 현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디다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제품 생산하는 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공유하는 쪽에 투자합니다. 공유하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합니다. 왜? 앞으로는 공유한 쪽으로 갈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 차를 사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2대, 3대 있는 집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차는 하나 사고 중형차 이상 좀 그런 차는 필요할 때만 쓰잖아요. 그거는 공유 차량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많이 이제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그 공유되는 그런 회사들한테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 그러면은 공유되는 차량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공유 차량이 하나 생기면은 신차 32대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공유 차량 하나면 신차 32대를 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신차를 안 사면은 자동차가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까 주차하는 공간이 줄겠죠. 우리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하는 문제 아닙니까? 어디 갈래도 주차할 수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뭐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주차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몇 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기준에 맞춰서 해야만 허가가 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차량이 주니까 주차 공간은 다 어떻게 돼요? 그건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 효과를 얻게 된다 이거죠. 그런 효과. 자, 그렇게 되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추가하는 공급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리쇼얼링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리쇼얼링 현상은 뭐냐면은 회귀하는 현상입니다. 회귀. 자, 지금은 내가 공장에다가 물건을 만들려니까 공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토지가 있어야겠죠. 그 토지를 가니까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들을 이제 써가지고 일을 시키려니까 인건비가 또 뭐 가격이 막 인건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동남아시아로 가가지고 싼 토지에다가 인건비 싼 데 가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그럴 필요 없겠죠? 4차 산업인하고 다양한 정보기술이 적용되면은 건물 공간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토지가. 그 다음에 생산은 누가요? 사람이 하니까 인건비도 필요 없습니다. 로봇이 할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굳이 거기서 멀리 갖다 놓을 필요 없죠. 가까이에. 서울 근조나 이렇게 도시 근교 쪽에다가 얼마 안 되는 공간에다가 공장을 짓고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회귀하죠. 이런 현상을 리쇼얼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현상이 지금도 많이 나오죠. 지금 미국이 많이 지금 회귀하고 있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 제조하는 기업들 미국 본토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부동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 서울 근교에 교통 좋고 운송비 별로 안 들면서 제조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인데 토지 가격은 어떨까요? 그런 지역의 토지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왜? 그런 쪽으로 올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주로 이제 공장, 창고 같은 부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서울 근교에다가. 그런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 위주로 이렇게 잘 눈여겨보아가지고 토지를 잡아놓으면 그쪽으로 회귀하면 그쪽에서 공장 질러니까 그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토지는 금방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양화가 일어난다. 스마트 도시가 되고 압축 도시가 이루어지는 그 도시 가격은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주변에 스마트 공장이나 농장 운용을 통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농장도 말이죠. 지방에 있는 토지 같은 거 이용 안 합니다. 그건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팜 하면은 적은 공간에서 적층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지금은 평면에서 농사를 끝이잖아요. 근데 이걸 몇 층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뭐 시금치를 갖다가 농사를 한다. 토마토를 농사한다. 그러면 한 층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으로 하고 거기다가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쫙 분석하면 최적화시켜서 습도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면은 지금의 농산물 생산의 몇 배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스마트 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굳이 멀리서 농장에다가 놓고 할 필요 없잖아요. 가까이에. 근교에다가 놓고 적은 면적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일해요? 조금 멀리 보면은 로봇이 다 일합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놀고 먹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어야 놀고 먹지. 일을 안 해도 국가에서 다 줄 거예요.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다가 기본소득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부씩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가 지금 기본소득제 적용하겠다고 막 지금 말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이런 생각 꼭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기본소득제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생활하는 거야. 근데 뭐 할 게 있어야지. 일을 안 하니까. 놀고 먹으니까 어디 가서 놀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놀아요? 서울 근교에 놀기 좋은 그런 장소 이런 데. 그런데 많죠? 지금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많이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런 데 있는 토지 가격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자, 주택은 말이죠. 아파트라서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 다시 말하면은 스마트 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에 쫙 들어오면 불이 자동적으로 쫙 들어오고 커튼이 쫙 켜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태양열로 이렇게 전기를 자가 발전해서 하죠. 이런 기능이 있는 그런 집. 하여간 이렇게 기능화된 그런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하고는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형주택이 증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로 선호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주택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상상 이상으로.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억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무슨 1억이나 하겠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억 갔죠? 뭐 소수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얼마 갈 거라고 보냐면 한 3억에서 5억 갈 수 있습니다. 평당. 이런 가능성이 이 추세에 맞추면 그렇게 가능성이 커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그런 첨단 기업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을 눈여겨보세요. 첨단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 그거는 엄청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이런 부동산,
이런 곳에 눈여겨보면은 기회는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지방도시는 컴팩트 도시가 되는 지역이 어디 있겠느냐?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 그 주변에 있는 그 중심이 되는 컴팩트 도시가 되는 그 도시는 어디겠느냐, 지방은. 그래, 그런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나, 이런 데에 가치가 있지.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것은 가치 없다. 이렇게 보여요, 앞으로는. 오피스 많이 감소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택근무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 워킹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일하지, 어디 사무실에 딱 업무 지금같이 딱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 안 해요. 그래서 오피스는 많이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그렇게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가 특히 말이죠. 상가는 말이죠. 이런 인구가 집중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상가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지역. 북한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게 북한 지역이 많이 개발이 이루어질 때 어느 지역이 개발이 이룰 거냐는 것은 지금 계획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남한으로 한 몇백만 명이 내려올 겁니다. 이건 이제 서독과 동독에 이걸 비춰보면은 나온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남한 쪽으로 넘어오냐에 따라서 그쪽은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또 변화가 크겠죠. 그래서 북한 쪽에 개발되는 거, 그 다음에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올 때 어느 지역으로 넘느냐, 이런 거, 이런 변화,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그거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대략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정보기술이 우리 부동산 산업에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인가, 또 인구 구조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이런 말씀을 좀 쭉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